잠이 오지 않는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아주 먼 과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뼈대를 만들어낸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혹시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명한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기괴한 장신구를 달고 무자비하게 돌진하는 야만적인 군대.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 세상을 짓밟으려는 탐욕스러운 폭군의 모습 말입니다. 서구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대중매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페르시아를 그저 문명화되지 않은 두려운 오리엔트의 괴물처럼 묘사해왔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아테네의 민주주의나 스파르타의 용맹함에 대해서는 길고 자세하게 배우지만 정작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맞서 싸워야 했던 거대한 그림자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는 언제나 살아남은 자, 그리고 승리한 자의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스스로의 위대함을 서방의 언어로 기록하지 않았고 그 침묵의 틈을 파고든 것은 결국 그리스인들의 과장된 두려움과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피에 굶주린 야만인들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를 건설하고 수백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걷어낼 첫 번째 장막이 바로 이 거대한 역사적 착각입니다. 승자의 기록. 내야. 특히 서구 문명의 뿌리라고 불리는 그리스인들의 붓끝에서 철저하게 왜곡된 한 위대한 문명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우리가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부르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등장한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영토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었던 시절, 지구를 절반쯤 덮고 있는 거대한 이불처럼 그들의 땅은 동쪽으로는 지금의 인도 인더스강 유역부터 서쪽으로는 이집트의 나일강과 지중해 연안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현실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무려 44%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던 대영 제국조차도 전 세계 인구 대비 이 정도의 압도적인 비율을 지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국의 중심 도로에는 금과 은이 넘쳐나고 시장에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온 진귀한 물건들과 아프리카의 보석들이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압도적인 번영의 풍경을 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의 절반 가까이가 한 명의 왕 아래에서 살아갔다는 것은 단순한 무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며 각자의 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다른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단지 폭력과 공포만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방의 기록자들은 페르시아를 문명을 파괴하는 자들로 묘사했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국가 통치 시스템을 발명해낸 행정의 천재들이었으며 놀랍게도 가장 먼저 인권과 관용의 개념을 국가의 기틀로 삼은 문명국이었습니다. 서양 문명이 스스로를 지성의 정점이라 자부하며 동양을 야만으로 깎아내리기 훨씬 이전부터 페르시아인들은 이미 세계화가 무엇인지,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땅을 짓밟고
문화를 말살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넓은 땅을 통치하는 제국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야만인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공존하며 거대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증명해낸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수많은 민족과 언어, 그리고 종교가 뒤섞인 거대한 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결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날카로운 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치명적인 무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언어, 그리고 종교가 뒤섞인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무기. 그것은 날카로운 창끝이나 무자비한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개념, 관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제국이라고 하면 반역자의 목을 베어 성벽에 걸어두고 패배한 민족을 노예로 삼아 채석장으로 끌고 가는 잔혹한 풍경을 떠올립니다. 페르시아 이전에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제국들이 실제로 그런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파괴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그것이 강대국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건국자 키루스 대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전혀 다른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기원전 539년 키루스 대제의 군대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바빌론을 함락시켰을 때의 일입니다. 바빌론의 거대한 성문이 열리고 페르시아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을 때 시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도시는 잿더미가 되고 모두가 노예로 끌려갈 것이라며 절망 속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키루스 대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약탈을 엄격히 금지하고 바빌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는 신앙과 문화적 전통까지도 이전과 다름없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랍고 상징적인 사건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억압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준 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무너진 신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믿기 힘든 결정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에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은 이방인 군주인 키루스 대제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의 구원자로 기록된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키루스 대제는 자신의 통치 철학을 진흙으로 빚은 원통 모양의 문서에 뗀 기문자로 빼곡히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키루스 원통이라고 부르는 이 낡은 유물은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원통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2500년 전의 군주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나 볼 법한 인권과 자유의 가치들을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키루스 대제 개인의 도덕적인 선량함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차갑고 정교하게 계산된 최고 수준의 지정학적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면 반드시 저항의 씨앗이 움트고 그 분노는 언젠가 반란이라는 값비싼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끝없는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는 막대한 군사비와 제국의 행정력이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피지배 민족에게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허락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새로운 지배자를 향해 칼을 가는 대신 기꺼이 평화를 받아들이고 제국의
세금을 바칩니다. 페르시아의 관용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그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넓은 영토와 수많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천재적인 권력의 기술이었습니다. 다른 제국들이 맹목적인 공포로 사람들의 육체를 지배하려 할 때 페르시아는 관용과 이익이라는 도구로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시스템을 통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정치는 페르시아 제국에 전례 없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이익과 존중으로 묶인 제국. 하지만 이 거대한 몸집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통치 철학이라도 이 광활한 영토의 끝과 끝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의 권력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제국,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해 페르시아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던 전대미문의 혈관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제국의 영혼을 하나로 묶었다면 이제 그 거대한 몸집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물리적인 신경망이 필요했습니다. 아시아의 끝에서 지중해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속주의 반란 소식이나 세금 징수 현황을 왕이 어떻게 제때 알 수 있었을까요?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다리우스 1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 고속도로라 불리는 왕의 길을 건설한 것입니다. 제국의 중심부인 수사에서 시작해 서쪽 끝 소아시아의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이 길의 길이는 무려 2,700km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과 들의 흙을 다져 만든 좁고 험한 오솔길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군대나 여러 대의 마차가 동시에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탄탄하게 포장되었고, 길목 곳곳에는 철저한 제국 경비대와 최고급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도적대의 위협 없이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마음 놓고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제국의 거대한 대동맥이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핵심은 언제나 정보의 속도를 지배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페르시아의 지배자들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 위에 20-30km 간격으로 111개의 역참을 세우고 최고 품종의 튼튼한 말과 고도로 훈련된 기수들을 항시 대기시켰습니다. 왕의 은밀한 명령이나 변방의 긴급한 군사 첩보를 품은 전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전령이 다음 역참에 도착하면 쉴 틈도 없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새 말과 기수에게 문서를 넘겼고, 이 과정은 지치지 않는 릴레이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고대판 특급 우편 시스템을 통해 일반 상인이나 여행객이라면 좋기 석 달이 넘게 걸릴 험난하고 아득한 거리를 왕의 전령은 단 일주일 만에 주파해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같이나 폭우가 쏟아지나 캄캄한 어둠이 찾아와도 페르시아 왕의 거대한 정보망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전 인터넷도 무선 통신도 없던 아득한 옛날에 페르시아는 이미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경이로운 정보망을 완벽하게 구축했던 것입니다. 이 치밀한 연결망은 단지 군사적, 정치적 통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제국 전체의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로 묶어내기 위해 고대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는 순도 높은 금화, 다릭을 발행했습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속주들이 각기 다른 무게와 화폐 단위를 사용하며 심각한 혼란을 겪었지만 이제 제국의 공통된 금화와 통일된 도량형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거대한 무역의 장벽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도의 값비싼 향신료, 이집트의 풍부한 곡물, 바빌론의 화려한 직물, 그리고 서방의 섬세한 도자기가 거미줄처럼 뻗은 제국의 도로망을 타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흘러다녔습니다. 상업과 교역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의 막대한 부와 세금이 자연스럽게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제국 전역의 수많은 속주에서 온 사절단이 진귀한 곡물과 황금을 바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수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축적된 부의 규모는 당시 다른 문명권 사람들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적과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사회를 원시적이고 단절된 세상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얄팍한 고정관념과 달리 페르시아는 이미 수천 년이나 앞서 고도로 발달된 물류망과 통신망, 그리고 단일 기축 통화가 결합된 완벽한 고대판 세계화를 완성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지능적이고 거대한 권력의 시스템은 마치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쥔 페르시아 왕들은 황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옥자 위에서 너무나도 달콤하고 긴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잔인한 법칙은 항상 인간이 가장 안심하는 순간에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는 이 완벽한 기계는 과연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무릇 모든 위대한 제국에서 멸망의 씨앗은 가장 가난하고 절망적일 때가 아니라 쾌락과 부유함이 정점에 달한 바로 그 눈부신 순간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완벽한 황금의 제국도 시간의 무게와 끝없는 풍요 앞에서는 서서히 그 찬란한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부가 한 곳으로 모여드는 거대한 번영은 제국의 핏줄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주 치명적이고 달콤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페르시아를 이끌었던 키루스 대제나 다리우스 1세 같은 위대한 군주들은 거친 전장을 직접 흙먼지 속에서 누비며 피와 땀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할수록 권력의 최정점에 선 페르시아의 왕들은 더 이상 전장에 나가 말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기둥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깊고 은밀한 궁전의 장막 뒤로 숨어들었고 세상의 차가운 현실과 철저히 단절된 채 끝없는 사치와 쾌락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왕이 장막 뒤에 숨자 궁정 안에서는 옥자를 차지하기 위한 음흉하고 끔찍한 암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천해론대에 오정잉의 무드를 형제가 권력을 위해 형제를 독살하고 막강한 권력을 쥔 환관과 측근들이 나약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제국의 국정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비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최고 권력층이 피비린내 나는 내부의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내부의 권력 투쟁에만 제국을 튼튼하게 지탱하던 정교하고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은 서서히 답답한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균열은 제국의 심장인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군대는 제국을 수호한다는 굳건한 자부심과 명예로 뭉친 불멸의 부대라는 최정의 병력을 중심으로 고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기꺼이 스스로 피를 흘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창고에 넘쳐나는 막대한 금화를 이용해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에서 용병들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국가의 명운을 건 명예로운 의무가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돈으로만 해결하는 차가운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무한한 황금은 무기를 든 강력한 용병을 얼마든지 살 수는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불리한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만드는 진짜 충성심이나 국가를 향한 절박한 헌신마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중앙 권력이 은밀한 궁중 암투로 부패하고 국방력마저 철저히 돈의 논리에 지배당하자 거대한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던 지방의 총독들, 즉 사트라프들은 서서히 딴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의 통제력이 헐거워진 틈을 타 각자의 거대한 영지에서 세금을 빼돌리고 사병을 기르며 마치 독립된 작은 왕들처럼 군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제국이었지만 그 웅장한 껍데기 속 내면은 이미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이기심으로 인해 속 빈 강정처럼 썩어 부서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잔인한 역설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이 돈 욕사일저를 하나 감가. 페르시아 제국은 결코 외부의 적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국가가 가난해져서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부유했기에 그 엄청난 잉여의 힘과 타성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멈추지 않는 물질적 풍요는 결국 국가의 기강과 인간의 투지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황금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린 웅장한 성벽 안에서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권력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할 것이라 맹신하며 깊고 달콤한 착각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 페르시아인들이 척박하고 가난한 야만인들의 변방이라 부르며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했던 춥고 메마른 땅 마케도니아. 바로 그곳에서 굶주린 젊은 늑대 한 마리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저 멀리 화려한 옥좌에서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달콤하고도 썩은 냄새를 아주 깊이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한 궁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콤하고도 썩은 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당시 그리스 북부의 거칠고 척박한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세련된 페르시아인들의 눈에 이들은 그저 짐승 가죽을 대충 걸치고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가난하고 야만적인 촌뜨기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결핍은 때로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를 벼려내는 용광로가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는 이 거친 사내들을 엄격하게 규합하여 고대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효율적인 군사 기계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길이가 6미터가 넘는 거대한 창을 들고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빽빽하게 밀집한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 중장보병대, 그리고 적의 진영에서 가장 약한 곳을 찾아내어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정예 기병대는 오직 굶주림과 승리에 대한 갈망을 동력 삼아 움직이는 완벽한 포식자였습니다. 20살이라는 무척이나 젊은 나이에 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야망, 아니 미칠 듯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D to being of to, for, D to L, T, L, D to L, D to 그것은 바로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오랫동안 세계의 질서를 지배해온 늙고 거대한 사자를 직접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즈론 기원전 331년 기원전 현재의 이라크 북부 지역인 가우가멜라의 넓은 평원에서 두 세계가 마침내 운명적으로 정면 충돌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제국의 군대는 그 규모 면에서 마케도니아 군대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막대한 병력, 날카로운 낫이 달린 끔찍한 전차들, 심지어 머나먼 인도에서 데려온 거대한 전투 코끼리까지 동원된 페르시아의 진영은 지평선을 가득 메울 정도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페르시아의 압승이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되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궁극적인 승패는 결코 병사의 숫자나 무기의 화려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의 군대는 그 덩치가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전장에서의 움직임이 무척 둔했고, 수많은 민족과 언어가 뒤섞여 있어 긴박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대한 모래알 같은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렉산드로스를 기사도적이고 낭만적인 서양의 영웅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또 그리테 당케, 샤리당을 그리테. 하지만 실상 그는 지극히 차갑고 계산적인 전술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무작정 페르시아 군대의 두꺼운 방어선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의 흙먼지가 가장 짙어지고 양측의 혼전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페르시아 진영의 한가운데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찰나의 틈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주저없이 직접 최정예 기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대군의 심장부, 즉 다리우스 3세가 서 있는 화려한 황금 마차를 향해 미친 듯한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하고 관료화된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시스템의 최고 정점에 있는 머리만 베어내면 거대한 몸통은 알아서 무너져 내린다는 권력의 생리를 정확히 찌른 냉혹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징대를 그리고기에 겨어는 덱치, 그리고게 겨어는 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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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로스의 예리한 창끝이 다리우스의 턱 밑까지 다가오자 죽음의 공포에 질린 제국의 최고 지배자는 결국 자신의 거대한 군대와 제국의 자존심을 모두 버려둔 채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장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고 맙니다. 신처럼 떠받들던 왕이 도망쳤다는 끔찍한 소식은 순식간에 페르시아 대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휘 계통이 완전히 붕괴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은 추풍낙엽처럼 흩어지며 일방적인 대학살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돈을 지불할 고용주가 사라진 그리스 용병들은 미련 없이 무기를 버렸고, 억지로 끌려온 속주의 군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무적의 제국이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과 낡은 지휘 체계의 붕괴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초라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다리우스가 다급히 도망치며 버려둔 등 뒤로는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텅 빈 길을 따라 페르시아 제국의 진정한 심장, 그토록 경이롭고 신비로운 예식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에 굶주린 정복자들이 그 거대한 도시의 성문에 당도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서양인들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로스와 피에
굶주린 마케도니아 군대의 눈앞에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방인의 군화 밟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제국의 성스러운 심장, 페르세폴리스의 거대한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잔뜩 긴장한 채 창과 방패를 쥐고 조심스럽게 도시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피비린내, 나는 군사 요새가 아니라 그들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거대한 예술과 부의 신전이 너무나도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인들의 숨을 돋게 한 것은 그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황금과 은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페르세폴리스의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막대한 금은보화를 밖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알렉산드로스는 무려 2만 마리의 노새와 5천 마리의 낙타를 주변 지역에서 긴급하게 징발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걷어들인 엄청난 부가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이 도시는 그 자체로 고대 세계의 모든 부유함이 응축된 거대한 보석 상자였습니다. 평생을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훈련받으며 양가죽을 걸치고 살았던 마케도니아의 젊은 병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현실을 믿지 못해 환각을 보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정복자들을 진짜로 당황하게, 아니 뼛속 깊이 부끄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대한 궁전의 계단을 오르던 그리스 병사들은 벽면을 끝없이 가득 채우고 있는 정교하고 거대한 부조 조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다른 고대 제국들의 궁전 벽면에는 왕이 적군의 목을 베고 사륙을 저지르거나 포로들을 잔혹하게 짓밟는 끔찍한 장면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새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페르세폴리스의 벽은 그들이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 지배받는 23개 민족의 사절단이 각자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 의상을 입고 평화롭게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이거나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손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과 진귀한 선물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 이방인 사절들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미소 지으며 안내하는 모습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억압이나 공포가 아닌 상호 존중과 평화로운 질서 속에서 공존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축소판이 그 단단한 돌벽 위에 영원히 멈춰진 채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예술작품 앞에서 그리스인들은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혼란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스스로를 문명과 이성의 정점에 선 존재라고 자랑스러워했고 바다 건너 페르시아인들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폭군들이라고 깎아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기를 들고 남의 나라 심장부에 쳐들어온 자신들이 이 위대한 건축물과 고도로 세련된 평화의 상징들 앞에 서자 묘하고도 거대한 심리적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기둥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약탈을 일삼는 자신들의 모습이 마치 신들의 거룩한 신전에 함부로 난입하여 침을 뱉고 있는 미개한 야만인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력으로 짓밟은 나라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자신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고 깊고 거대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복자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무겁고 끈적한 열등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알렉산드로스조차도 높이 20m가 넘는 아파다나 궁전의 거대한 돌기둥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방금 무너뜨린 존재가 얼마나 압도적인 크기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남몰래 거대한 두려움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부를 독차지한 이 고요한 밤의 궁전에서 마케도니아의 군인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밤새도록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들이마시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의 겉모습 이면에는 이 압도적인 문명 앞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초라함과 기묘한 열등감을 지워버리려는 맹렬하고 폭력적인 광기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압도적인 경외감과 깊은 열등감이 뒤섞인 복잡하고 비틀린 감정이야말로 기원전 330년의 그 따뜻한 봄날, 역사상 가장 미친 짓이자 미스터리한 비극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끝없는 포도주가 강물처럼 흐르고 수백 년 동안 고요하고 신성했던 황금의 궁전은 광기 어린 축제와 정복자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마케도니아 장군들과 병사들은 이성을 잃은 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거대한 연회를 즐겼습니다.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뜻밖의 인물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타이이스. 장군 프톨레마이오스를 따라 이 머나먼 페르시아까지 건너온 아테네 출신의 매혹적이고도 당돌한 여인이었습니다. 타이이스는 술잔을 높이 치켜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부하들을 향해 커다란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달콤한 축하의 인사가 아니라 150년 동안 그리스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던 지독한 원한과 복수심이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여 아테네의 가장 신성한 신전들을 무참히 불태워버렸던 그 끔찍한 과거를 노골적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타이스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알렉산드로스를 도발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저 이들의 금은 보화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아테네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페르시아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눈부신 궁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여인인 자신이 직접 저 오만한 페르시아 왕의 궁전에 첫 번째 횃불을 던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제안은 묘한 열등감과 승리의 환희가 위태롭게 뒤섞여 있던 마케도니아 군인들의 가슴에 거대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병사들은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타이스의 이름과 복수를 연호했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짙은 포도주 향기와 광적인 군중의 열기에 휩쓸린 알렉산드로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화환을 얹은 채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거머쥐고 마치 신화 속의 파괴신처럼 아파다나 궁전의 웅장한 기둥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200년 동안 세계의 중심이었던 가장 위대한 예술품을 향해 불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횃불을 던지는 것을 본 수천 명의 병사들이 미친 듯이 불을 들고 궁전 곳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레바논에서 가져온 최고급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지붕이 맹렬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수많은 민족의 평화를 염원하며 섬세하게 수놓아진 최고급 용단과 테피스트리 위로 시뻘건 불길이 뱀처럼 기어올랐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페르세폴리스의 밤하늘은 순식간에 지옥의 불꽃으로 붉게 물들었고 벽을 장식하고 있던 수천 톤의 황금과 은이 끔찍한 열기에 녹아내리며 마치 눈물처럼 궁전의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돈으로 당정 그만은 그리 선은 내려 당정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포용하며 고대 세계를 호령했던 초강대국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도 술에 취한 정복자들의 거친 웃음소리 속에서 허망하게 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찬란한 예술과 관용의 기록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그 밤. 역사는 가장 비극적인 한 페이지를 시뻘건 불꽃으로 맹렬하게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이 궁전이 한낮 술자리의 광기와 아테네 기생의 충동적인 선동 때문에 어이없이 멸망했다고 믿습니다. 수백 년의 눈부신 역사가 단 하룻밤의 실수로 불타버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자극적입니다. 불길은 20m가 넘는 거대한 돌기둥을 집어삼키고 수많은 황금을 녹여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차가운 제투성이 위에서 술이 깬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보며 과연 진심으로 경악하고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까요? 술이 깬 다음 날 아침, 잿더미로 변해버린 웅장한 궁전의 잔해 앞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들은 이 엄청난 파괴 행위가 단지 젊은 왕의 억누를 수 없는 혈기와 짙은 포도주, 그리고 아테네 출신 기생의 충동적인 선동이 빚어낸 끔찍한 사고였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에 감춰진 차가운 권력의 생리와 지정학적 논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극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진 한 편의 연극인지 금세 깨닫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결코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국가의 중대사를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적의 가장 뼈아픈 약점을 정확히 찾아내 단숨에 숨통을 끊어놓던 냉혹한 전술의 천재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제왕학을 배운 지극히 치밀하고 이성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이전에 바빌론이나 수사, 이집트 같은 다른 거대한 페르시아의 핵심 도시들을 점령했을 때 그는 단 하나의 건물도 함부로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의 전통 신앙과 문화를 융성하게 지원하는 놀라운 관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페르시아 문명의 정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었던 페르세폴리스만은 이토록 철저하고 잔인하게 잿더미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페르세폴리스가 가진 지정학적이고 독보적인 상징성에 숨어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단순한 행정수도나 군사 방어용 요새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위대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신성한 심장이자 전 세계 23 개 민족의 사절단이 매년 봄마다 모여들어 페르시아의 왕, 즉 왕 중의 왕에게 충성과 존경을 맹세하던 거대한 권력의 성소였습니다. 즉 알렉산드로스가 비록 전장에서 다리우스 3세의 군대를 격파하고 수도를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여전히 살아서 동쪽의 거친 산악지대로 도망치고 있었고 제국의 광활한 영토 곳곳에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정규 군대와 막강한 권력을 쥔 총독들이 건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페르세폴리스가 그 웅장한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흩어진 페르시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하고 정복자를 향한 강력한 저항의 불씨를 되살려내는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가 당종에 또 이터 다로고 바포로 그리가 세장간에 와테 기로고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제국의 질서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옛 질서를 지탱하던
가장 성스러운 상징을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만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영토의 획득이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향해 이제 위대했던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가장 잔혹하고 확실한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그가 아파다나 궁전의 기둥에 던진 횃불은 결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배한 국가의 심리적 구심점을 영구적으로 파괴하여 다시는 반란의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려는 지극히 차갑고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테러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에 대한 역사적 복수라는 훌륭한 명분을 내세워 불만에 가득 차 있던 그리스 동맹국들을 달래고 군대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페르시아인들의 심장부에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치명타를 날리는 두 가지 지정학적 목적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달성해낸 것입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벌인 광란의 파티는 이 무시무시한 정치적 계산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쳐놓은 너무나도 훌륭한 무대 장치였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서글프고 역설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훗날 동서양의 화합을 꿈꾸며 스스로를 문명의 수호자이자 철인 군주라 칭하게 될 알렉산드로스가 정작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고 끔찍한 문화 말살을 스스로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방의 육체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위대한 상징과 믿음을 지워내는 것은 결국 파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저열한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정복자의 얄팍한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믿었던 알렉산드로스조차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궁전은 시뻘건 불길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지만 정작 페르세폴리스가 무너지며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는 서서히 방향을 틀어 정복자의 영혼을 깊숙이 삼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페르세폴리스에 찬란했던 황금 궁전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주저앉은 후 겉보기에 페르시아 제국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능한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는 도망치던 중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당했고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거대한 아시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지배자로 등극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폐허가 된 페르세폴리스의 차가운 재투성이 위에서 역사는 참으로 기묘하고도 아이러니한 복수극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자의 날카로운 칼날이 페르시아의 육체를 무참히 찢어 발겼지만 페르시아의 거대하고 깊은 영혼은 오히려 정복자의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지배자가 된 알렉산드로스는 곧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광활한 영토와 수많은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고향 마케도니아의 거친 군사 문화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파괴해버린 페르시아의 통치 시스템, 즉 다문화에 대한 관용과 정교한 행정망이야말로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은 그리스인들이 경악할 만큼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고향의 소박한 전통 복장을 훌렁벗어 던지고 자신이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들이 입던 화려하고 헐렁한 바지와 자색 튜닉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페르시아 군주의 상징인 화려한 왕관이 씌워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궁정의 의식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을 접견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페르시아식 인사법인 프로스퀴네시스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왕 앞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는 복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전우애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직 신에게만 무릎을 꿇던 마케도니아 장군들에게 이 굴욕적인 복종의 요구는 자신들이 야만인이라 조롱했던 페르시아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미친 짓으로 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피 흘리며 싸워온 충직한 부하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권력의 정점에 서서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 군주라는 환상에 깊이 취해버린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의 직언을 차갑게 외면하거나 심지어 잔혹하게 숙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화는 단지 거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원전 324년 수사라는 도시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대한 합동 결혼식을 엽니다. 무려 10,000명에 달하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병사들에게 페르시아 여성들과 강제로 결혼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자신 역시 다리우스 3세의 딸을 포함한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뛰어난 청년 30,000명을 징집하여 마케도니아식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자신의 최정예의 친위대로 편입시켰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핏줄을 섞고 문화를 강제로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묘한 지적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서양 문명의 위대한 전도사로 칭송받는 알렉산드로스는 사실 무력으로 페르시아를 파괴한 직후부터 스스로 완벽한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자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무력으로 페르시아를 정복했다고 믿었지만 실상 고도로 발달한 페르시아의 문화와 통치 철학이 야만적인 정복자들의 정신을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동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무력 앞에서는 제국이 무너졌을지 몰라도 문화와 사상의 전쟁에서는 오히려 패배자인 페르시아가 승리자인 알렉산드로스를 완벽하게 정복해버린 셈입니다. 파괴의 횃불을 들었던 자가 결국 자신이 태워버린 그 잿더미 속에서 옛 제국의 망령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그 망령이 되어버린 이 지독한 역사의 아이러니.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그가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직후 산산조각 나며 붕괴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거대한 문명의 충돌에서 진짜 승리한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후계자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가 피와 폭력으로 꿰매어 놓았던 거대한 제국은 단숨에 조각조각 찢어지며 처참하게 붕괴했습니다. 무력으로 쌓아 올린 권력은 무력을 휘두르던 구심점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역사의 냉혹한 진리를 증명한 것입니다. 부하 장군들은 알렉산드로스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곧바로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잿더미로 불태웠던 페르시아 제국, 위대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 위에서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이름은 한동안 지워졌고 페르세폴리스의 찬란했던 황금은 모두 불에 녹여져 그리스 용병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전이 되어 지중해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제국의 껍데기가 물리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이룩했던 문명의 본질까지 완전히 소멸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은밀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증명해냈던 그 위대한 통치 철학, 즉 수많은 민족과 종교를 무자비한 폭력이 아닌 관용과 존중으로 묶어내고 거대한 도로망과 통일된 화폐로
세상을 연결한다는 다문화주의와 세계화의 개념은 서양 문명의 피 속으로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훗날 서양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자랑거리로 불리는 로마 제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거미줄처럼 뻗은가도 피정복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던 거대한 포용력, 그리고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무역망과 경제 시스템은 사실 그보다 수백 년 앞서 페르시아인들이 이미 완성해 놓았던 제국의 청사진을 고스란히 모방하고 발전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맹렬한 횃불은 페르세폴리스의 웅장한 지붕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했던 페르시아의 위대한 소프트웨어만큼은 결코 태워버리지 못했습니다. 태워버리지 못하는 몰로세가 진군 갖는 상관을이 방개선을 오히려 그 파괴의 불길을 타고 전 세계로 흩어져 퍼져나가 인류 문명이 나아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로서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문명의 당시입니다. 인류군. 오늘날 이란의 메마른 평원에 서 있는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지에는 2500년 전 그날 밤에 참혹했던 화재로 인해 시커멓게 그을린 거대한 돌 기둥들이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뼈대만 남은 그 쓸쓸하고 거대한 폐허는 정복자의 오만함과 인간이 가진 야만성이 한 문명에 얼마나 끔찍한 파괴를 부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너진 돌기둥의 단단한 하단부에 섬세하게 새겨진 수많은 민족들의 평화로운 행진 부조는 무서운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아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의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칼과 창은 사람의 육체를 베고 거대한 불꽃은 가장 웅장한 건축물조차 무너뜨릴 수 있을지언정, 인류가 오랜 시간 힘겹게 쌓아 올린 관용의 가치와 문명의 진보는 폭력이라는 저열한 수단으로 결코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다는 숭고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승리한 자만의 전리품이라고 맹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알렉산드로스의 허망한 죽음이 교차하는 이 비극적인 지점은 진짜 권력과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얄팍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누군가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폭력으로 세운 제국은 폭력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관용과 공존으로 세운 제국의 숭고한 정신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굳건한 근간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500년이라는 아득히 긴 시간이 흘렀지만 권력을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무심하게 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세계 곳곳에서 패권과 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혹은 단지 나와 신념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지독하게 증오하며 다시금 매섭게 타오르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불길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무참히 짓밟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끔찍한 모습은 페르세폴리스가 억울하게 불타던 그 비극적인 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씁쓸하고도 잔혹한 풍경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겁고도 두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만 합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어리석은 두려움과 끝없는 권력의 탐욕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명의 유산과 수많은 페르세폴리스들이 소리 없이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을까요?